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혹은 3가지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 자, 5가지 다 외워주셔야겠죠? 보겠습니다. 먼저 관찰법이죠.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다행히도 우리 단답형 쓰는 내용 단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직무 활동을 관찰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찰법이고요. 자, 면접법은 말 그대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직무에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누가 직무 담당자가 면접을 보는 겁니다. 누구? 직무 수행자를 면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체험법은 직접 직무 활동을 해봐요. 누가? 직무 분석하는 이제 직무 분석가가 되겠죠. 직무 분석가가 직접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하며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설문지법은 자, 뭐 종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 써주셔도 되고요, 말하셔도 되고요. 자, 종이에 설문지를 통해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사건 기록법, 우리 뭐 결정적 사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중요 사건 기록법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단답형 단어 안에 사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핵심 단어들 꼭 잘 써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근데 요번에 4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2022년 2회 신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응답자에 의해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응답자의 기억에 의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사건이 왜곡될 수도 있겠죠. 또 자기의 뭔가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또 좋은 척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배제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결정적 사건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 말 그대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얘기가 조금 누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 추론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맞겠죠. 자, 그리고 4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라 하면 이제 전문가,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요번에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진짜 빈출이에요. 빈출 오브 빈출입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 이론. 자, 기업이 커져요.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자, 기업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성장하면은, 기업이 커지면 그 기업의 노동조합도 같이 성장하겠죠. 기업의 힘이 세지면 노동조합도 힘이 세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기업이 커지고 노동조합이 성장하면 기업 내부에 노동시장이 형성돼요. 자,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 내부 시장과 외부 시장으로 분리돼 버리는 거죠. 자, 내부 노동시장. 자, 내부 시장이라는 건 이제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을 결국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생기냐?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며 임금의 결정, 직무 배치, 전환, 승진, 현장훈련 등이 외부 노동시장과는 단절된 채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 형성되는 노동시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 우리가 문제를 쓸 때는 자, 요 위에 요것만 써주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내부 노동시장 이론 형성 원인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밑에도 지금 같이 외워둘게요. 자,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 요 3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중 노동시장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2중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자, 1, 2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노동시장 간에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에 노동력 이동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자, 어떻게 노동력 이동이 되냐? 자, 신규 채용이나 뭐 퇴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파견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이동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이한 요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중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요것만 써주셔도 되는데요.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비교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1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 주로 형성되어 높은 임금이나 좋은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기회가 보장되며 경력에 따른 지위 형성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1차 노동시장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2차 노동시장은 그러면 뭐다? 반대의 개념이겠다.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1차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적 자본론 볼까요? 자, 인간이죠.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으로 본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 보면은 이 사람이 또 스마트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더 일을 잘하면 회사 이득이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인적 자본의 양과 생산성의 관계를 비례 관계로 보고 있다. 자, 인적 자본 투자가 잘 될수록 생산성도 올라가는 비례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우리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세 가지 보겠습니다. 돌인자 표로 나왔다? 그러면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숙현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숙련의 특수성. 자, 특수한 숙련은, 자, 이 숙련의 특수성 바꿔서, 이 단어의 순서 바꿔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한 전수가 불가능하고 내부 노동력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이런 특수한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노동력을 유지하면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노하우들, 기업에 뭔가, 우리 기업만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거겠죠. 현장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을 배우겠죠. 일은 어디서 배우죠? 현장에서 배우죠.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뉴얼 하나 어디 연수를 가기도 하지만 사실 실무에 필요한 거는 현장에서 배운단 말인 거죠. 선배들한테. 그 얘기예요. 자,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들은 현장 훈련을 통해 얻게 되고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써주세요. 숙련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한다. 하게 되면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습입니다. 자, 관습은 관습 말 그대로 우리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죠. 자, 작업장이나 현장에서의 문서가 되지 않은 규정들이 각종 사안을 규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관습이 내부 노동시장을 만들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우리 부장님한테 결제 받을 때는 커피를 한 잔 꼭 들고 가야 돼. 자, 이거는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 들고 가면은 결제가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커피 들고 가줘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 내부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다.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어요. 현신도입니다. 현실적 불안, 현실에서 자각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느끼는 자아의 불안이다.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자아, 그리고 이드, 초자, 그리고 원초아가 있었죠. 자, 그래서 현실적 불안은 먼저 자아와 연결되는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경직적 불안은요,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입니다. 자, 순서대로 현실적 불안은 자아 불안이었죠. 자아로 시작합니다. 신경직적 불안에서 자아로 시작해요.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며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 처벌받을까 하여 생기는 불안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실적 불안은 자아의 불안이고 신경직적 불안은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초자를 안 썼다. 그죠? 그러면 도덕적 불안은 이제 초자의 갈등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썼던 원초화 다시 내려옵니다. 원초화와 초자 간의 갈등이며 양심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 상담에서 얘기하는 필수적 개념 불안 세 개는 갈등의 심리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갈등의 심리학, 갈등의 불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 자아, 초자, 원초화 중에 누가 불안을 느끼는 건지 요거를 잘 써주시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 1차 공부 잘하신 분들은 사실 따라오는 문제인데요. 한번 우리 기억해 볼 것처럼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세로 그래프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임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내가 일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요. 임금이 오를수록 점점 내가 일하는 시간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 그래프죠, 지금. 자, 임금이, 요 단계를 볼게요. 지금, 우리 요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단계를 보니까, 임금이 분명히 올라가는데, 일하는 시간은 줄여요. 왜? 자, 요게 바로 소득효과 구간인 거죠. 소득효과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요 밑에는 뭐다?
자, 요 밑에가 바로 대체 효과인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요. 자, 8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자, 시급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하니까 80,000원을 벌죠. 자, 근데 시급이 20,000원이 됐어요. 야, 8시간 일 좀 더 할까? 막 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시간까지 일해요. 야, 20,000원이나 버네. 이러면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임금이 30,000원이 됐어요. 임금이 30,000원이 됐네? 나 20,000원 버니까 너무 좋았는데? 야, 그런데 임금 이제 30,000원이니까 내가 한 7, 8시간만 일을 해도 30,000원을 벌잖아?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나 20,000원만 벌면 되니까 굳이 나는 일 더 안 하고 이제 그냥 노동시간을 좀 더 다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을 더 벌려고 8시간에서 10시간 늘렸다가 다시 임금이 올리니까 그냥 난 다시 7, 8시간만 일할래. 이런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대체 효과에서 소득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 바로 여가 때문이라는 거죠. 여가를 소중히 여긴다. 여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긴다. 정상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열등제. 여가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야, 우리 여가를 즐길 바에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자고. 이게 대체 효과인 거죠. 여가가 열등제다. 자, 근데 여가가 소중해. 나는 옛날처럼 일 안 해도 돈 뭐 똑같이 많이 버는데 뭐, 나한텐 여가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게 바로 소득 효과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임금과 임금 근로 시간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냥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럼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자, 여가 시간보다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임금이 오르니까 나는 쉴 바에는 일을 더 한다. 라는 게 대체 효과인 거죠. 자, 소득 효과는 뭐다? 배부른 효과다. 배불른 효과 아니죠? 배부른 효과다. 자, 임금 상승으로 전부 다 더 적게 일을 해도 동일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시간, 공급 시간보다 여가 시간을 더 선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는 후반굴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여가랑 열등제, 이제 소득제 연결시켜서 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가가 정상제라면 그럼 우리는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임금 수준이 낮다면 대체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다면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가 열등제면은 대체 효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여가 수요가 감소되므로 여가가 준다는 거죠. 노동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그래프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정리해서 쓰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자, 요거는 뭐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정규교육.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자,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6개로 분류하면 독학, 검정고시 등도 인정해준다. 이 정도 다 써주시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한 줄만 써주면은 부분 점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부분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숙련기간. 정규 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균적인 이제 단계로 올라온 거죠.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기 위한 항상 훈련은 숙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 기능 볼게요. 해당 작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 우리 이거 DPT죠? DPT 외웠었죠? DPT와 어떤 관련도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라는 거 직무 기능이고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은 나오면은 일단 당연히 무조건 6점짜리로 나오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쓰지 않으면 절대 안 외워져요. 요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번 들어야지 한 번 쓰는 효과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듣기라도 하셔야겠지만 일하면서라도 자, 시간이 있다. 그럼 책 노트 펼쳐놓고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써보시면서도 계속 듣는 것도 공부가 되긴 되니까 꼭 그래도 듣고 쓰고 그래도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의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는 것. 자, 무슨 말이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 경기가 안 좋아져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써줘야지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러느냐?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을 하는 건데요. 화장 노채연 씨가 화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볼게요. 자, 노동자의 화폐 환상입니다. 자, 화폐 환상이라 한번 써주셔도 돼요. 자, 명목 임금이 하락해도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이 물가 정보 부족으로 명목 임금 하락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 노동자들이 명목 임금이 하락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폐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셔야겠죠. 자,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명목임금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실질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가들이 반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실질 임금이 오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임금이 100만 원이었던 게 10년 뒤에도 과연 100만 원의 가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목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물가도 하락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금액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명목임금이 90만 원이 돼도 물가가 만약에 쭉 떨어졌다. 그럼 이 90만 원으로 오히려 옛날에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노동자분들이 그냥 내 임금 떨어졌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임금을 내리면은 노동자들이 노발대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맞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오르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월급도 올라줘야 되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고용 계약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보통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1년 정도 쓰죠. 자, 1년 동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그대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기간 동안은 임금 하락 요인이 있어도 임금 하락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의 역할은 뭐죠?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을 해주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유지되고 있고요. 최저임금제. 자, 최저임금제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낮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 아래로 하락할 수 없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공급 임금제도예요. 자, 요거는 우리 장기 고용계약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속연수, 학력 등이 결정되는 게 바로 연공급이죠. 이 연공급으로 인해 정해진 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임금은 상승만 하게 되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노채연 씨가 화장을 한다. 화장 노채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 순서대로 쓰시오. 자, 문제가 1번과 8번은 제시돼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거 쓰시오니까 우리 단답형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안의 열거, 그리고 결과 예측, 그리고 실현 가능성 예측까지는 대안 다 똑같죠. 그래서 대안, 괄호치고 열결실, 그리고 가치평가, 의사결정. 그래서 대안, 열결실, 가의. 이렇게 해서 외워서 단답형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신분석적 상담은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방어기제 종류 5가지만 쓰시오. 혹은 3가지 쓰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5가지 단답형 준비하고 3가지는 설명할 줄 알아야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억부투 퇴승동 해서 단답형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6개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거 3개 골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억압부터 볼게요.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것. 자, 단어 그대로 써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부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보는 것. 퇴행, 미숙한 행동을 보이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 승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동일시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는 게 뭐다? 우리 방어기제다. 그래서 방어기제 문제 나왔다? 바로 그냥 억푸트 태승동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 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외웠어요. 당연히 쓰시오기 때문에 단답형만 조금 더 정확히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존가백 절체자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존경.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백일몽 말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계획 조사하기 6가지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백일몽 말하기인데, 막 과거의 선택 조사하기, 회상 말하기, 이런 식으로 실수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유의해서 외워주세요. 자, 다음. 심리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강화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강화죠. 강화라는 것은 검사자가 수검자에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 자체가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풀고 요게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대 효과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지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입 밖으로 계속 꺼내면 정말 잘할 수 있고, 너는 인생의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검사 결과가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칭 결과, 말 그대로 우리가 코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코칭한다는 것은 조언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 내용에 대한 방법 설명이나 지시, 조언 등의 행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이 와서 야 내일 중간고사인데 시험 범위는 1과목에서 3과목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안 말해주는 것이 검사 결과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옵니다. 자, 요거는 쓰시어요. 그래서 단답형이라는 겁니다. 설명까지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혹시 모를 신출 대비하실 분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관진목개평, 관진목개평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 및 구조화 하나, 그리고 진단 및 형성, 그리고 목표 설정, 개입평가. 자, 요거는 쉽죠? 요거는 그냥 관진목개평 몇 번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시다 보면 금방 외워지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완절면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완절면이 있는데, 자, 요거 설명하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간단히 그릴게요. 자, 보통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곡화 방법 보니까, 자, 수집된 자료가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이다. 자, 즉, 지금 이 모양이 정상 분포를 가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점수를 가감한다. 자, 때로는 자, 모양이 요렇게 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씩 빼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요 얘기를 지금 완곡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점수에 마이너스 5를 하거나 뭐 5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정상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절미법은 자 뭐냐? 자, 요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편포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 편포가 작은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다 써주시면 되고요. 편포가 막 이렇게 길어요. 자, 그러면 생긴 게 지금 이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뭐 작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잘라서 그냥 정상 모양으로 만들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면적환산법은 각 점수들의 백분위가 있습니다. 요 백분위를 먼저 찾고 그 백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아마 어떤 교재를 보셔도 이렇게 짧게 써놓은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5가지까지 준비를 해봅시다. 아직 신출되진 않았지만 신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볼게요. 자,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자, 심이죠. 자, 그리고 검사 선택에 있어 내담자를 포함해야 된다.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실시의 간편성, 아이고, 오타갔네요.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시할지 안 할지조차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심검표 실내,
실내에서 심검표를 제출한다 라고 외워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정말 간단하니까 금방 외워져요. 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하나, 그리고 도덕적인 입장과 태도, 그리고 객관성. 자, 요거는 추가로 좀 알게요.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객관성. 자, 요거 써주실 분들은 써주시면 되고요. 객관성이라고 써도 뭐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자,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이죠. 자,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할 말 그대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암묵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암묵지들이 해당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 공부하는 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은 단답형이 있고요. 서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6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답형만 써줘도 부분 점수 3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단답형을 일단은 먼저 무조건 다 외워 놓는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고요. 단답형을 외우기 전에 뭔다? 그럼 도식화를 먼저 다 외운다 라는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식화 두 문자 따서 외우신 거 그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운 걸 토대로 단답형으로 만들고 그 단답형에서 설명에 필요한 부분들을 외워주는 순서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로 계속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 우리 1차 때 많이 보셨죠? 자, 동형검사 신뢰도죠. 자, 어떤 말들이 들어가야 되냐?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한다. 동일한 수검자, 동일한 검사라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인 거죠. 자, 반분 신뢰도는 뭐냐?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 되도록 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두 검사 간 상관계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시험에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반으로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랑 C라는 걸 만드는데 사실은 A라는 시험을 그냥 반으로 나눈 것 뿐이죠. 그래서 이 B와 C가 이제 상관계수가 어떤가 이런 거를 봐서 신뢰도가 좀 높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것도 뭐 들어가야 되냐? 자,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하여 측정한다. 자, 그럼 동형검사 신뢰도와 지금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차이점이 뭐죠?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하는 거는 검사, 재검사고요. 동일한 유형의 검사는 동형검사 신뢰도인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동일한 유형의 검사라는 거죠. 아예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똑같은 검사를 실시하는 거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반분 신뢰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우리 검사도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중에 반분 신뢰도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또 하위 항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기후 절반법이에요. 자, 우리 기후라는 거는 요게 홀짝이라는 뜻입니다. 홀짝. 그래서 검사 문항의 번호를 홀수 짝수로 반분하는 거예요. 뭐 1, 2, 3, 4, 5, 6 있으면은 1번, 그리고 뭐 3번, 5번 이렇게 홀수로 해서 요렇게 A시험, 2, 4, 6 이렇게 짝수들을 B시험으로 만들자라고 그냥 하는 단순한 방법이 기후 절반법, 홀짝으로 본다. 그리고 전후 절반법은 앞뒤를 나누는 거예요. 검사의 문항을 배열된 순서대로 그냥 전반과 후반으로 반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짝진인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짝진 임의 배치법입니다. 각 문항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짓고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A가 있고 A-1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뭐 비슷한 문제인 거죠. 자, 일단 이런 거 다 묶어요. 다 묶은 다음에 야, A 시험이랑 이제 B 시험으로 반분을 할 건데 이 A는 B로 보내고 A1은 A 시험으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끼리 일단 짝짓고 그 짝지어진 가운데서 이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반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짝진 임의 배치법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만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신뢰도 문제들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개신, 문항, 수반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개인차죠. 사람마다 달라요. 신뢰도 개수는 개인차가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신뢰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항입니다. 문항 들어가니까 3, 4, 5는 묶어서 외울게요.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이 신뢰도는 높아지나 아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반응수가 적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 문항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오히려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뢰도에 영향 주는 것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5가지 다 외워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 속에 속하는 타당도의 종류를 2가지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준거 타당도는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준거 타당도는 뭐냐? 자,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 기준이죠.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 타당도 보시면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자, 얘도 들려고 해야겠죠. 자,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하다면 예언 타당도가 높다는 거죠. 야, 이 점수를 높게 받는 애들이 일도 잘하네? 요거는 검사 점수와 이제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시 타당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와 새로 만드는 검사, 신규 검사죠. 자, 이 신규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어떤 회사에서 영어 면접 시험을 해요. 근데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좀 타당한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 영어 면접 시험에서 점수 잘 받은 애들 공인 영어 점수 시험 한번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왜 공인 영어 점수는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공인 영어 점수 시험 잘 받은 애들 영어 면접도 잘 보네. 아, 그러면 이 영어 면접 시험이 이 공인 영어 시험에 대한 타당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동시 타당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 구성 타당도가 있죠.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변별 타당도입니다. 자, 검사의 결과가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자,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즉, 관계없는 애들이랑은 이 타당도가 높으려면은 관계없는 문항들이랑 관계가 없어야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변별 타당도입니다. 자, 그럼 수정 타당도는 역의 관계를 가지겠죠?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정도를 보는 거예요. 즉,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죠.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라면은 이 타당한 내용들이랑 관계 있는 애들이 당연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수렴 타당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인 분석법 있죠? 자,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정석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외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해서 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 요거 그대로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역량검사와 속도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단어 안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역량검사, 내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어요. 네 역량을 마음껏 펼쳐봐.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 1번 시간 제한 없다, 2번 어려운 문제다, 3번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가지 내용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시 꼭 들어줘야 됩니다. 수학 경시 대회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속도검사는 반대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고요. 되게 쉬운 문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IQ 검사 이런 것들 해당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중되니까 점점 잘 풀어. 요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 뭐 소검사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3가지 쓰시오. 자, 우리 성능검사는 지적성입니다. 지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성능검사는. 자, 근데 뒤에 KGT도 같이 외울게요. 우리가 성능검사는 지적성, 이렇게 3개가 있다. 라고 해주시면은, 뭐,
채점자분들이 틀리진 않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어떤 시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능검사는 지능검사, K-웨이스 검사 있고요. 적성검사는 일반 직업적성검사, 개츠비 있죠? 성취도검사는 토익, 토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KGT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성향검사는 성향, 시읒, 히읗 이라는 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흥태입니다. 시읒, 히읗. 요거 헷갈리지 않게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MV직이다. MVP는 아니고 MV직이다. 성격검사는 성격, 유형검사인 MBTI가 있고요. 흥미검사는 VPI 검사 있죠. 그리고 태도검사, 직무만족도 검사 있다. 그래서 MV직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검사 했는지까지 같이 써주시는 게 괜히 부분 점수 받으면 억울하니까 꼭 같이 써주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CMI 검사에서 능력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CMI 검사 외워줘야 되는 건 능력 척도랑 이제 태도 척도죠. 자, 둘 다 볼 거예요. 자, 먼저 능력 척도 세 가지니까 우리 세 가지 쓰고 설명하는 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외우면 되겠죠? 자, 먼저 자직 목계평. 저는 자직 목계평에서 일단은 자직 목계문이죠. 아이고. 자직 목계문 해가지고 5개 다 외웠었는데 보겠습니다. 자기평가. 자,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다. 직업정보. 직업정보는 어떤 정보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겠죠.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직업색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분석을 잘하는가? 요거를 보는 거고요. 목표 선정. 자신의 정보와 직업색의 연결을 통한 직업 목표 선정 능력이 좋은가? 요거를 보는 거고요. 계획이죠. 계획 잘 세우냐?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해결은 진로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잘 해결하냐 라는 능력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태도 척도 5가지. 태도 척도는 5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 참, 독, 성, 타 해서 외우겠습니다. 자, 먼저 진로 결정성이죠.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내가 이 길로 간 게 확실하다. 요 정도고요. 참여도. 자, 이제 진로 선택 과정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보는 게 참여도고요.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타인,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 내 와이프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요게 있고요. 또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를 잘 하는 성향인지 보는 거고요. 타협성, 그래서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지, 나는 이 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이런 걸 잘 타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로 성숙도 검사의 이 태도 척도는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전에 보면은 능력 척도였죠. 그럼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요 2개 차이 헷갈리지 말고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리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뭐다? 써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점수와 타인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상대평가죠. 자, 요거 써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뭐 있다? 심리검사나 수능 요런 것들이 있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준거 참조 검사는 반대입니다. 준거니까 지읒, 준거 지읒, 절대 지읒 이렇게 엮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절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기준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절대평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자격시험, 지금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직업상담사 시험도 준거 참고 검사에 말이 안 나오네요. 준거 참조 검사에 당연히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또 직업심리검사에 분류해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역행 느낌을 가지죠. 자, 극대 수행검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인지적 검사다. 요 내용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외워서 써주세요, 그냥. 자, 극대 수행검사에 뭐 있다? 지능검사, 적성검사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거 있죠? 지적성. 지적성은 이게 우리 무슨 검사였었죠? 성능검사였었죠? 성능검사의 종류였었죠? 극대 수행검사는 성능검사를 써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좀 더 좋고요. 습관적 수행검사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말 그대로 습관적인 행동을 검토하는 정서적 검사구나. 자, 그래서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 이 2개의 단어는 정말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성격 검사, 흥미 검사 있네요. 아까 성흥태
해서 외웠었죠. 요거 뭐였다? 성향검사였었죠. 습관적 수행검사는 우리 성향검사를 알아보는 검사구나 라고 또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90개 먼저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정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데 사실 이 90개에서 시험 문제가 진짜 절반은 나올 거거든요. 운 좋으면 절반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개는 진짜 제가 경험을 쌓아서 후기도 듣고 해서 만든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 90개는 정말 꼭 외우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1차 때 많이 봤던 문제네요. 기분 좋습니다. 자, 볼게요. A, B 성격 유형. A 유형은 우리 1차 때 이거 내용 되게 길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짧아요. A 유형은 공격적이고 경쟁을 추구하여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된다. B 유형은 여유를 추구하며 성격이 낮아 스트레스 노출이 더 적다. 여기 더 적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통제의 위치였어요.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두는 외적 통제자와 또 누구 있다? 내적 통제자 있었죠?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으로 두는 내적 통제자가 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충분하고요. 사회적 지원은 직장 동료, 상사, 가족, 지인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은 어떤 지원이다? 뭐 물리적 지원, 뭐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정서적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요 3가지로 우리 직무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0개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 다 봤고요. 제가 여기 올려드린 이 영상들에 있는 90개는 무조건 외우고 이제 추가로 다른 거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150개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 유형이 한 10개에서 230개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요 정도 있다 하면은 보통은 150개를 내가 확실하게 외웠다? 도전해볼 만합니다. 조금 안전하게 간다? 180개예요. 자, 근데 이 90개 중에서 진짜 절반 이상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절반은 일단 맞추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선택해서 외워주셔도 좋겠지만 제가 또 다 올려놨었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 보시면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핵심 요약집 신청하셔가지고 그 공부 같이 하신다면은 충분히 60점 이상이 아니라 거의 한 7, 80점은 맞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손으로 쓰지 못한다면은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언젠가 또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셔서 또 직업상담사 혹은 상담사 길로 오셔서 저랑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합격자 여러분들이 또 현역으로 오시기 기다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